정부가 새로운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청년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등 2020년까지 총 11만 개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신흥국 금융시장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 여파가 신흥국 전체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정책토론회를 열고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을 이뤄내기 위한 논의에 나섰습니다. KB금융이 올해 신입사원 1,000명을 채용합니다. 앞으로 5년간 5,000명에 가까운 직원을 채용하고 일자리 창출에 29조 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연장 양한나입니다. 정부가 오늘 새로운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과감하고 창의적인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계속 예고해왔는데요. 오늘 이목희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첫 회의이자 일자리위원회 출범 1년을 맞아 일자리 대책의 특징과 한계를 고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저는 앞으로 진실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적인 관성을 깨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소셜벤처를 활성화하고 혁신 창업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2,500여 개의 일자리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고 이외에도 용접, 열처리와 같은 제조 공정 기술을 활용하는 뿌리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등 2020년까지 총 11만 개에 달하는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민들이 보시면 소셜벤처에서 2,500개 일자리, 뿌리 산업 8,800개, 국토교통 96,000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96,000개는 크게 보이고 나머지는 작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벤처는 만들어지는 기업이나 일자리 수에 비해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뿌리 산업 이번 발표에서 새로 제시된 개념인 소셜벤처란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으로 기존 벤처기업의 혁신성과 사회적 기업의 사회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형태입니다. 최근 서울시 성수동을 중심으로 청년 소셜벤처 기업가 3,000여 명이 모여 250여 개 기업이 집적된 소셜밸리가 형성되는 등 민간에서 움직임이 일자 정부는 아직까지 모호한 소셜벤처 개념을 성립해 자금 지원 등 정부 지원 혜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청년 소셜벤처에 대해 기술혁신형의 경우 최대 1억 원을, 생활혁신형 소셜벤처는 최대 2천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1,200억 원 규모의 소셜 임팩트 투자 펀드를 조성해 소셜벤처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달부터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글로벌 창업 경진대회를 TV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스타 창업자를 발굴하고 전국적인 혁신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일자리 관련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추가 재정 지원 사업이 대다수인데 정작 정책 효과는 없이 모럴 해저드 현상만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 3.9조 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창업 추경안도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미 추경안에 일부 지원금이 포함돼 있다며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추경이 통과될 경우 지금 추경이 올라와 있는 안 중에 기술혁신형 창업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최대 1억 원까지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해서는 일단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그다음에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이제 창업자들이나 이렇게 지원할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적절한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4, 4분기부터는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나 쏟아지는 일자리 정책들의 실효성 제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신흥국의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JP모건 신흥국 통화지수와 FTSE 신흥국 지수 모두 하락했고 러시아 증시는 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브라질의 경우 재정 균형에 대해 IMF의 경고까지 받으면서 신흥국에 대한 투자 심리는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부 신흥국의 경제 위기가 신흥국 전체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5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7년 만에 최고치인 3.07%까지 급등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우지수는 9거래일 만에 0.78% 하락 마감했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각각 0.81%, 0.66% 떨어졌습니다. 뉴욕 증시 하락보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이 가뜩이나 어려운 신흥국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보다 안정적인 미국 국채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로 인해 신흥국에서는 자금 이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 22개 신흥국 중대형 기업의 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FTSE 신흥국 지수도 한때 1.98%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증시는 1.97% 급락했고 JP모건의 신흥시장 통화지수도 15일 1%가량 떨어지며 1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도 외국인은 어제와 오늘 이틀간 총 3,585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최근 브라질 정부에 재정균형과 연금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 점도 신흥국 경제에 대한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흥국 경제 위험의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삼성증권은 20세기와 달리 다양한 위기를 통과하면서 신흥경제의 펀더멘털은 점점 더 강해졌다며 신흥시장의 외환보 유액도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도 고위험군 이상으로 분류되는 국가가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주식시장의 1%, 채권시장의 2%에 불과하다며 국지적인 불안 요소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최근 산업계의 화두는 융합과 협업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인데요. 돈과 자원,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개별 중소기업이 잘하는 부분을 연결하거나 힘을 모아 협업하면 새로운 미래의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의 생산, 판매, 구매 등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협동조합이 돌파구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 중앙회와 더불어민주당이 머리를 맞대고 중소협동조합 운동 패러다임 전환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오렌지 브랜드 선퀘스트, 뉴질랜드의 키위 브랜드 제스프리, 우리에게 친숙한 브랜드이자 협동조합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반면 한국은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한 성과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중소기업계도 이제는 협동조합을 바탕으로 혁신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공동 구매 사업, 공동 판매, R&D 사업 등 다양한 공동 사업을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 속에서 사업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협동조합은 시장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공동사업 중심의 경쟁력을 지닌 모델로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만 할 것입니다. 융복합이 활발한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는 협업을 통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은 생산 규모, 거래량 등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어 실질적인 경쟁이 어렵습니다. 즉 협동조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자생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곧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 대항은 물론이고 대규모 협동조합을 바탕으로 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동열 중소기업 연구원장은 우선 협동조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담기구 설치 등 입체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협동조합 진흥기금 설치 등 정책자금 지원과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주문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앞장서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활력을 모색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는 계획입니다. 개별 중소기업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데 이런 그 제도적인 그리고 또 문화나 정신적인 부분도 아주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의 체질 개선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과 경쟁력 강화를 제고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KB금융그룹이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발을 벗고 나섰습니다. KB금융은 계열사 채용 규모를 대폭 늘리고 앞으로 5년간 총 29조 원의 혁신기업 대출과 직간접 투자 등으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KB금융그룹은 올해 전 계열사를 통틀어 신입사원 1,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앞으로 5년간 이 같은 채용 규모를 유지해 5,000명 가까운 신입사원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올해 계열사별로는 국민은행이 지난해보다 100여 명 늘어난 600명을 채용합니다. 국민은행은 우선 다음 달 초 특성화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채용 절차를 시작하고 대졸 신입사원 선발은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성화고 졸업자 채용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70명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 올해 KB증권이 110명, KB손해보험이 50명, KB국민카드가 55명을 채용합니다. 구직자와 구인 기업을 연결해주는 KB굿잡 취업 박람회도 대폭 확대합니다. 지난 2011년 시작된 KB굿잡은 KB금융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으로 이 박람회에서 그간 14,000여 명이 취업 기회를 얻었습니다. KB금융은 이 박람회 횟수를 연 1회에서 5회로 늘리고 참여 기업이 박람회에서 신입 직원을 채용하면 제공하는 기업 지원금을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직접 채용과 일자리 매칭 외에도 혁신 기업의 직간접 투자와 대출 등 5년간 29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제공해 간접 고용 효과도 낼 계획입니다. 또 금융권 취업이 목표인 특성화고 학생들의 직무 교육을 위해 교육부와 함께 은행 업무 전산 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특성화고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올해 53회째를 맞는 발명의 날 기념식이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누구나 발명을 할 수 있고 그 혜택은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하며 발명이 우리 생활과 가까이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해양 오염을 막고 생활에서도 사용 가능한 뜰채를 비롯해 배드민턴을 쉽게 즐길 수 있게 하는 장비까지 다양한 발명품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물에 둥둥 떠있는 검은 기름. 뜰채로 퍼내자 물은 흘러내리고 기름만 걸러집니다. 나노기술로 물은 통과하고 기름은 통과하지 않는 나노기름 뜰채입니다. 태안 기름오염 재난사고와 같은 곳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 가정이나 식당에서 설렁탕이나 곰탕에 기름을 제거하는 곳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발명품은 오늘 열린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포장을 수상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특허청은 그동안 자주 등장했던 과학기술인 첨단기술 등의 키워드를 내려놓고 발명이 우리 생활과 가까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존에는 첨단기술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발명을 주로 했다면 올해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따뜻한 발명품을 위주로 선정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날 모듈업체 대창의 지준동 수석연구원이 1등급 훈장인 금탑 산업훈장을 수상했습니다. 냉장고 장착용 제빙기를 소형화하는 등 신기술을 개발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겁니다. 올해 세종주기 600주년을 기념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따뜻한 발명을 주제로 특별 전시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허리를 굽히기 어려운 노인들이 쉽게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는 배드민턴채, 하반신 불구로 보행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의족 로봇 등이 전시됐습니다. 특히 자석 배드민턴채를 발명한 김민지 학생은 올해 꼬마 발명왕상을 받았습니다. 언니랑 배드민턴을 자주 치는데요. 언니가 계속 공을 느리게 줍는다고 힘든데 언니는 제 마음 몰라주고 맨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니 꼬중도 안 듣고 저도 안 힘들고 일석이조로 이 배드민턴 발명품을 만들게 되었어요.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드루킹 사건으로 포털의 댓글 조작 책임론이 대두됐는데요. 네이버가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잠잠해지는 듯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어제 신문협회가 아웃링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현재 아웃링크 논의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법제화가 되는 것인지 이보경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우선 네이버가 내놓은 개선안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네이버가 발표한 개선안은 이 메인 화면에서 뉴스를 없애고 아웃링크를 적극 고려한다는 겁니다. 네. 이 내용이 다소 파격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요구했던 모든 것을 거의 다 반영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특히 뉴스가 포털의 수익원인데 메인 화면에서 이를 없앴다는 것에 대해서 꽤 큰 결단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책들보다 아웃링크가 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많은데요. 아웃링크가 전면 도입되긴 어렵다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선안도 한계가 있다는 건데요. 이 네이버는 아웃링크를 일괄적으로 도입하기는 좀 어렵고 언론사들이 아웃링크나 인링크를 선택하게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구조상 아웃링크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이 언론사들도 아웃링크를 찬성한다고 한 곳이 단 한 곳뿐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는 기자간담회에서 70%의 매체가 이 응답을 했고 절반은 유보를 했고 찬성이 한 곳, 또 나머지는 인링크를 찬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찬성 매체가 한 개뿐이라는 것이 좀 의아한데요. 그 배경에 관심이 모입니다. 찬성표를 던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된 부분이 일괄 전환이 아니라는 점이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일괄 전환인지 아니면 찬성 매체만 전환되는 것인지 이런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찬성표를 던지기에는 고려해야 할 것이 많았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찬성 매체만 아웃링크가 될 경우에 그대로 네이버에 남아있는 업체들이 뉴스 수요를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선뜻 찬성에 나서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가이드라인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며칠 만에 결론에 도달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것도 이유로 보입니다. 따라서 찬성이 한 개 매체라는 것보다는 유보가 많았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 네이버에 기대지 않고 독자 생존해야 한다는 명분에서 모두들 아웃링크에 찬성은 하지만 막상 아웃링크가 될 경우에 닥칠 이 트래픽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 부차적으로 이 아웃링크가 될 경우에 네이버 등 포털에서 받던 콘텐츠 전재료 수입이 없어진다는 것도 걸림돌인데요. 이 네이버는 뉴스 콘텐츠를 제공받는 대신 언론사에 대해서 연간 20억 원, 총 500억 원을 전재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자율적 아웃링크 도입은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신문협회는 또 아웃링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문협회는 어제 아웃링크를 법제화한다는 성명을 냈는데요. 이 협회는 아웃링크 법제화를 주장을 하면서 설령 네이버가 뉴스 서비스를 전면 아웃링크로 전환을 하더라도 다음 카카오나 네이버 등 다른 포털 사업자가 인링크를 유지를 한다면 의미가 없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검찰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음 카카오와 네이트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요. 댓글 조작에 관계된 것은 네이버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네이버가 아웃링크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경쟁사로 이동을 할 뿐 제2, 제3의 드루킹 재발을 막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아웃링크 법제화 움직임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현재 민주평화당의 유성엽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이 박성중 의원이 아웃링크 방식을 법제화하자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사실상 매크로를 막기는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백신과 바이러스의 관계처럼 막으면 계속 변형돼서 나온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따라서 아웃링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반면 규제를 하기보다는 이 포털의 책임을 키우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네, 이 포털뉴스의 아웃링크 법제화 이슈와 관련해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업계가 공공공사비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탄원과 대국민 호소에 나섰습니다.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 산하 22개 단체는 오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사비 정상화 탄원 및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주연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장은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에서 제값을 주지 않고 품질 제고와 안전까지 요구하는 비정상적 운영 행태는 결국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단체들은 지난 10년간 건설업계의 영업이익률이 1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고 공공공사의 적자 공사 비율은 37.2%에 달한다며 이는 삭감 위주의 공사비 산정 방식과 저가 투자를 유도하는 입찰 제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건설단체들은 28,411개 건설사가 서명한 국민 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사비 탄원서를 이날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탄원서에는 적격심사제 및 종합심사 낙찰제 낙찰률 10%포인트 상향 등 4가지 요구가 담겼습니다. 건설단체들은 이번 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국민 호소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1분기 국내 총생산 잠정치가 전분기 대비 0.2% 감소해 9분기 만에 위축세로 돌아섰습니다. 일본 내각부는 1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0.2%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짓겠습니다. 연율로 환산하면 0.6% 감소한 겁니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전분기 대비 0%, 연율 환산 0.1% 감소를 밑도는 겁니다. 작년 동기 대비로도 0.2% 감소해 시장 예상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일본 GDP는 전분기 대비 2015년 4분기 0.3% 감소를 기록한 이후 2016년 1분기부터는 8분기 연속 증가했습니다. 올해 1분기 GDP 감소가 확정되면 일본 거품 경제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1989년 이후 최장 기간을 기록했던 증가세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전 기록은 1986년 2분기부터 1989년 1분기까지 12분기 연속 성장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상해보험 가입자의 직업이나 직무가 바뀔 경우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는 직업, 직무별로 상해 위험 등급을 구분해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 후 직업, 직무가 변경되면 보험료도 그만큼 조정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가 알기 어려운 위험 변경 사실을 가입자가 회사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직업이 없다가 취직한 경우,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가 모두 해당됩니다.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된 경우,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삭감 지급되거나 심각한 경우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들이 포용적 금융정책에 맞춰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신용정보협회는 오늘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회원사 임직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적 채무조정 지원 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협회 소속 채권 추심 회사들은 채무 감면과 산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규약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채무 경감 방안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합니다. 현재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의 설립 허가를 받아 채권 추심업을 하고 있는 신용정보회사는 24곳이며 이들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신용정보협회 회장은 신용정보회사들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6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2월부터 10만 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3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머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이후 처음입니다. 한진그룹 총수일가 갑질에서 튀어나온 관세 포탈 의혹에 대한 수사가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로 확대됐습니다. 관세청은 오늘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한항공 본사 자금부 등 5개 과와 전산센터 등입니다.
서울시에서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이 평균 1시간 36분가량 소요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16년 기준 평균 출퇴근 시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출근에 41.8분, 퇴근에 54.6분 걸려 출근보다는 퇴근길이 더 막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9 시리즈가 새 색상을 입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달 25일 갤럭시 S9 시리즈의 버건디 레드 색상을 다음 달 초 선라이즈 골드 색상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